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마지막엔 따뜻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요. 올해 46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행복했던 순간들 너무 힘들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시간들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동네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의 첫 만남은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이 회사 로비에 놓을 화분을 주문하러 제가 일하던 꽃집에 온 거였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 내 화분을 고르면서도 진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산세베리아는 공기 정화에도 좋고, 키우기도 쉬워서 사무실용으로 딱이에요. 남편 민호.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근데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주 꽃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회사에 필요한 화분을 산다는 핑계였지만 나중엔 그냥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반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꽃집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 둘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죠.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첫 아들 준서를 낳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 딸 지우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삶은 더 바빠졌지만 그만큼 충만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고 32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이었지만 남편의 눈빛은 정말 반짝였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회사 키워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고 너도 꽃집 그만두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여보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우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남편은 야망이 있었어요.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고 싶어 했고 회사를 키우고 싶어 했죠. 그 열정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업 초기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들을 따내면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갔지만 대형 건물 인테리어 같은 큰 프로젝트는 번번이 대기업에게 빼앗겼죠.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에도 현장을 다녔습니다. 저도 꽃집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헤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의 대형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거예요. 계약금만 2억 원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죠.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수진아,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우리 회사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정말? 여보 정말 대단해. 축하해.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성공했다는 걸 알았는지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죠. 그날 저녁 우린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아이들 갖고 싶어 하던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더욱 바빠졌고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하지만 그 얼굴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중간 점검 때마다 발주처에서 만족스러워 해고추가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80%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강대식 씨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대식 씨는 자재 구매와 하청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대식이 전화 안 받네.
오늘 자재 납품 확인해야 하는데. 처음엔 단순히 아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남편이 직접 대식 씨 집에 찾아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거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대식 씨 찾았어? 대식이가 회사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 자재 구매 대금으로 넣어둔 도나청업체 성급금 심지어 다음 달 인건비까지. 전부 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건네준 서류를 보니 통장은 거의 바닥이었고 곳곳에서 독촉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신뢰했던 친구가 15년을 함께한 친구가 모든 걸 가지고 사라진 거였어요. 얼마나 가져갔는데? 8억? 8억 원이야. 숨이 막혔어요. 8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의 전부였고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대식이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저는 남편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재가 들어오지 않았고 하청 업체들이 공사를 멈췄습니다. 발주처는 위약금을 물라고 했고 하청 업체들은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이었죠.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식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집에는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출금 상환자재 업체, 미수금 인건비 체불. 숫자만 들어도 정신이 아찔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회사 정리 후에도 남은 빚만 6억 원이 넘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저축해둔 돈도 모두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우린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내는 곳이었죠. 남편은 다시 취업을 알아봤지만 사업 실패 경력과 신용불량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꽃집일을 계속했지만 그 수입만으로는 가족 넷이 먹고 살기도 빠듯했어요. 그 시기 남편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과묵했던 성격이 더 무뚝뚝해졌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집에서도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 그래, 잘했네.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달라진 걸 느꼈고 점점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죠. 여보, 오늘 면접은 어땠어? 떨어졌어.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됐어.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남편은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 혼자 맥주 한두 캔 마시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양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에 주저앉았죠. 여보, 괜찮아?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어. 그게 잘못이야. 술 냄새가 지독했어요. 남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 고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음주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음주가 이틀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는다며 나갔지만 실상은 동네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남편에게 술을 끊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어. 알아, 나도 당신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술은 해결책이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맨날 아이들 타령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잠들었다 깼고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는 걸 봤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폭력이 시작된 건요. 처음엔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와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갑자기 밥그릇을 벽에 던진 거예요. 이딴 걸 밥이라고 차렸어? 반찬도 이것밖에 없어? 여보, 지금 집에 있는 재료가 이것밖에 없어. 내일 월급 들어오면 장 볼게. 맨날 돈이 없다. 난 맨날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하냐고. 쾅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아이들이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왔고 저는 얼른 아이들을 방으로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아이들 깰까봐 그래. 조용히 해줘. 아이들. 맨날 아이들만 걱정하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의 폭력은 물건을 던지는 것에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가구를 발로 차고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저는 최대한 남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 만술에 취한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폭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쓸어버렸습니다. 집에 돈 한 푼 없지? 다 어디 갔어? 네가 다 숨겨놨지. 무슨 소리야? 돈은 생활비로 다 썼어.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냈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너무 세서 아팠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남편의 눈빛이었어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아파. 손 좀 놔줘. 어디 숨겼어? 말 안 해? 그때 아들 준서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11살이었던 준서는 아빠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아빠 하지 마. 엄마 아프잖아. 넌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손을 휘둘렀고 그 손이 제 뺨을 때렸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는 비명을 지르며 우럭고 방에 있던 딸 지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뒤로 휘청거리며 물러났죠. 저는 뺨을 부여잡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제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잤어요.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술이 깬 상태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어제 기억이 안 나. 내가 너한테 손을 댔어? 기억 안 나면 다야? 준서와 지우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약속할게. 남편은 울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저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실수였어요. 남편은 일주일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폭력이 반복됐어요. 이번엔 더 심했어요. 벽을 주먹으로 치고 가구를 발로 차고 제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얼마나 취해 있을지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잤죠. 준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지우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남편이 심하게 취해서 집에 왔고 이번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렸다고 해도 화를 냈고 말을 안 했다고 해도 화를 냈어요. 너 왜 나만 보면 그런 눈으로 봐? 내가 그렇게 한심해?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네 눈빛에 다 써 있어. 실패한 남편 무능한 가장. 남편이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물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아이들 방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디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아이들이 무서워해. 제발 그만해. 아이들. 넌 아이들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지. 남편이 저를 밀쳤고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등이 너무 아팠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준서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그만해. 안 그러면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할 거야. 뭐? 네가 감히? 남편이 준서에게 다가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서한테 손대면 안 돼, 제발.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무언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뒤로 물러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아이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제 통장과 도장. 준서와 지우를 깨워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잠깐 외할머니 댁에 가자. 엄마 아빠는? 아빠는 좀 쉬셔야 해. 우리 조용히 나가자. 새벽 4시였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우리가 살던 빌라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댁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쯤이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애들은 왜 이 시간에? 엄마, 나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잘했어. 더 참지 마. 여기서 쉬렴. 어머니 댁에 머문 첫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죠. 수진아 어디야? 집에 와. 아이들 걱정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된 사과와 약속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폭력. 그 악순환을 끊어야 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정폭력이 명백하니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병원 진단서나 사진 녹음 같은 것들이요. 진단서는 없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목격자는 있나요? 아이들이 봤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아이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준서에게 물었어요. 준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힘들겠지만 대답해 줄 수 있어? 응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봤던 거죠. 기억나. 아빠가 엄마 때렸어. 그리고 소리 질렀어. 무서웠어.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나 엄마 편이야. 11살짜리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용감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하자고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첫 조정기일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이제 우리 각자 길을 가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내가 정말 달라질게. 술도 끊고 일도 제대로 구해서. 당신 그 말 몇 번이나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믿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아빠의 폭력에 대해 진술해야 했고, 저도 법정에서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야 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꽃집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죠.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악몽을 덜 꾸게 됐고 지우도 예전처럼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매일 밤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혼이 인정됐고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받았어요.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희 보고 싶대. 만날래? 나도 아빠 보고 싶긴 해. 근데 무섭기도 해. 엄마가 같이 있을게.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괜찮아. 만남 장소는 공원으로 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약속 시간에 나타난 남편은 더욱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준서야, 지우야. 아빠 왔어. 아빠. 아빠. 지우는 달려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준서는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두 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저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안타까운 분노와 동시에 연민.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제가 동행했지만 점차 아이들만 보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술을 끊었고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먼저 할 말이 있어. 나 지난 1년 동안 상담받았어.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분노 조절 상담도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너한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다만 용서해 줄 수 있어? 당장은 아니어도 돼. 언젠가 네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용서. 쉬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부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부모로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양육비를 보냈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꽃집일과 더불어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제 가게였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됐고 지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래. 췌장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암. 생존율이 가장 낮다는 그 병. 병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3기. 이미 많이 진행됐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녁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 아프다고? 어디가? 췌장이라는 곳에 나쁜 병이 생겼어.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살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나이였죠. 암이야? 아빠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췌장암 3기는 생존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어요. 엄마 아빠 죽는 거야? 아니야. 아빠는 안 돌아가셔. 엄마가 있잖아.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지만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왔구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 항암 치료 시작했어. 부작용이 좀 심하네. 남편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요. 아이들한테 말했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해. 아이들한테 또 걱정 끼치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있잖아, 수진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건지. 점점점.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어. 가족이었어. 너와 준서지우. 그게 전부였는데 난 그걸 지키지 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너한테 절대 손 안 대고 술도 안 마시고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병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슬퍼했어요. 항암 치료는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병은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 있을까? 병원 말고 우리 집에서. 아니, 너희 집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마지막만이라도 제대로 된 아빠, 제대로 된 남편이고 싶어.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게도 아빠와의 마지막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알았어요. 집으로 오세요. 남편이 저희 집으로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핵고 호스피스를 권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마련한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이혼한 남편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조용히 누워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제가 해주는 식사를 고맙다고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서는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옆에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지우는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죠.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야, 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응. 아빠 나 이번에 수학 시험 90점 받았어. 정말? 대단한데.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 있어. 그래, 말해봐. 나 아빠 미워했어. 엄마한테 그랬을 때 정말 많이 미워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근데 이제는 안 미워. 아빠가 진짜 미안해하는 거 알아. 그리고 아빠 사랑해. 준서야, 고마워.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남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됐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진통제 없이는 잠도 잘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곁에 좀 있어줄래? 응역이 있어요. 손 좀 잡아줄래?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제 입에 담기 민망해. 점점점.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나 봐요. 알아. 달의 잘못이야. 내가 망쳤어. 우린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있잖아.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너한테 잘해줄 거야. 절대 화내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너랑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 거야. 그래요. 그렇게 해요. 며칠 후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곁에는 저와 아이들이 있었고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아빠. 지우야 조용히 해. 아빠 이제 편히 쉬시는 거야. 지우를 안고 울었어요. 준서도 아빠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 듯 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남편의 옛 직장 동료 몇 명과 친척들이 왔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일했던 건설 현장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분들 말로는 남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장 감독, 민호 씨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겠죠.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누웠던 거실 한 구석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한동안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엄마는 아빠 용서했어? 준서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 그게 뭘까요? 미움을 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를 잊는 것일까요?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어. 아직도 아픈 기억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아빠도 많이 힘들었고, 마지막엔 정말 후회했으니까. 나도 그래.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힘들었던 거지. 준서는 정말 성숙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만큼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저는 꽃집을 조금 더 키웠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우린 함께 이겨냈어요.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그게 뭔데? 준서가 건넨 건 접힌 편지였어요. 남편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죠. 준서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구나.
미안해. 준서야 아빠는 네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거든. 네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울었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어. 너한테 무서운 모습만 보여줬고 상처만 줬지. 정말 미안해.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거야. 너와 지우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것. 준서야 아빠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네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잘 도와드리고 지우도 잘 챙겨줘. 네가 이 집의 기둥이 될 거야. 아빠가 못다 한 사랑을 엄마와 지우에게 대신 줘. 아빠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 도들리지 않아도 항상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아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서도 울고 있었고요. 준서야 아빠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셨어.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슬퍼. 우린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지우도 와서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셋이 꼭 껴안고 있으니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도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기 며칠 전에 저에게 준 편지였어요. 그동안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넣어뒀던 거였죠. 수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할 말은 많은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져.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25살에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준서가 태어났을 때 지우가 태어났을 때 우리 셋이서 공원에 갔을 때 작은 빌라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웃었던 그 순간들. 모두 소중한 기억이야. 하지만 나는 그 소중함을 지키지 못했어.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모든 걸 망쳤지.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 수진아 미안해. 1000번 만번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집으로 데려가줘서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줘서.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니. 너는 훌륭한 엄마고 강한 여자야. 아이들을 잘 키워줘. 준서와 지우에게 사랑을 많이 줘. 그리고 나중에 정말 훨씬 나중에 네가 준비됐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돼. 아니 만나.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평생 혼자 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진아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안녕. 민호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사랑도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후회했던 거예요. 진심으로요.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이 흘렀어요. 준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지우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꽃집을 2개로 늘렸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됐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죠. 아이들도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해요.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내고 있어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건축가가 되고 싶어. 건축가? 왜 갑자기? 아빠가 인테리어 일 하셨잖아. 나도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아빠처럼.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서는 아빠의 좋은 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좋은 꿈이네.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서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지우는 꽃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 꽃집에 와서 꽃을 만지며 노는 걸 좋아했죠.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꽃집 할래. 정말? 그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요.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만약 친구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만약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죠. 저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 움찔하기도 하니까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미움으로 가슴 채우는 대신 아이들과의 행복으로 채우고 있어요. 용서라는 게 꼭 상처를 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도 고통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진 사람. 그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에 정말 후회했어요. 진심으로요. 그게 모든 걸 지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게 평화를 줬어요. 그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미안해했고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서가 만든 스파게티였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준서야 요리 실력이 늘었네. 유튜브 보고 배웠어. 엄마 많이 드세요. 오빠 나도 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 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평범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서가 다가왔어요.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 오늘 많이 바빴잖아. 쉬어. 내가 할게. 준서가 설거지를 대신해 줬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17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요. 무너질 뻔했던 가족 이상 첫 투성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터널이 너무 길어서 출구가 안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경찰에게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나약함이 아니에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건 가해자의 선택이 고가해자의 책임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탓했어요. 제가 남편을 더 이해했더라면 제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선택한 거였어요. 물론 용서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용서했지만 그게 모두에게 맞는 답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다만 그 미움이 여러분을 잠식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미움은 상대방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용서하기로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혹시 가해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제발 멈추세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술을 끊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걸 멈추세요. 사랑은 폭력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이고 배려고이해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지켜주세요. 상처 주는 게 아니라요. 제 남편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준 후에야 후회했죠. 그리고 그 후회를 안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지 마세요. 지금 깨닫고 지금 변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후전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봐요. 혹시 남편이 별이 되어서 우릴 지켜보고 있을까 하고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준서도 지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준서와 지우가 뭔가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평범하고 행복한 소리. 우리가 지켜낸 일상의 소리예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매일 밤 평화롭게 잠들 수 있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기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32번이에요. 24시간 운영하니까 언제든 전화하세요. 여성 긴급 전화는 1366이고요. 누구라도 좋으니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한 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가족도 없고요. 우린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상처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제 남편은 큰 실수를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했죠.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빠였고 남편이었어요. 한때는 꿈을 가진 젊은이였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해요.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제게 평화를 줬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그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용서를 통해서든 거리두기를 통해서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은 타당해요.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기회의 날이고요.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어요. 새벽은 반드시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요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